물체를 회전시킬 때,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돌림힘은 힘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보시고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다가 수직 방향을 누르는 힘의 곱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인데,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돼. 됐죠? 네. 그랬을 때를 우리가 돌림힘 평형이라고 해 라는 얘기까지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 힘에다가 수직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한 값이야. 근데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돌림힘 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돌림힘이요, 사실은 원래 물리1에 있다가 물투로 올라갔다가 다시 물리1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자, 이 돌림힘은요, 사실은 물리1에 있을 때 약간 어렵네 라고 했다가 물투로 올렸는데 물투에서는 별로 안 어렵네 그래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살짝 걸쳐져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해요. 선생님하고. 자, 8페이지부터 선생님하고 문제를 몇 개씩 뽑아서 풀어볼 수 있게끔 할 건데, 선생님이 이제 오늘 물리를 처음 해보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 반은 14명이 든 반입니다. 오늘 2명이 못 왔으니까 14명이 한 반인데 14명 안에 수준 차이는 14개의 수준을 갖고 있겠죠. 그 중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선생님이요. 그래서요. 네, 여기 6시부터 앉아 있을 테니까 6시에서 6시 반까지 30분 남잖아요. 30분 동안 개별적인 질문 받을게요.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면 30분 일찍 와서 질문하셔도 무방해요. 제가 와 있을게요. 약속합시다. 그래서 어려우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와서 질문해서 해결하십시오. 이거 끙끙 앓아서 피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에 반영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물리학의 내용 중에 절반은 통합과학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드시 봐야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서 지금 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해결해 버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페이지와 9페이지에서 8페이지 1번부터 9페이지에 있는 8번까지가 돌림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개념 확인 문제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념 확인 문제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몇 개의 문제들을 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변칙 없이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1번, 4번, 5번. 됐어? 요거 3개 해볼게요. 풀어봐. 1, 4, 5.
만큼만 해. 하는데요. 자, 물리는요 포인트 하나야. 그 포인트 하나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1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나무 판자가 밀려 있을 때 내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160의 힘을 줘서 들어 올릴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들어 올리면 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한쪽 끝에 힘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얘를 들어 올린 게 아니고 회전시킨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림힘이 사용되는데 이때 얘가 이렇게 회전할 때 받침점, 기준점은 어딜 기준으로 돌고 있어? 여길 기준으로 돌고 있어. 여기가 받침점이야, 이런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이 물체를 회전시킬 때 나는 돌림힘 얼마를 줬냐라고 하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R 3m. 그죠? 그래서 3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얼마의 힘을 줘서 들어 올렸어? 라고 하는 힘을 곱하면 돌림힘 된다 그랬잖아. 160N의 힘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준 돌림힘은 480Nm야. 이렇게 가셔야 돼. 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줬기 때문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되겠죠? 네. 이렇게 가시는 문제가 1번 유형이에요.
기본을 튼튼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그리고 준 힘, 요거 잘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했을 때요. 회전한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라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봐 드리면 지뢰의 한쪽 끝에 무게가 600N인 물체가 놓여 있어.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받침점, 작용점, 힘점 찾으셨나요? 라고 하면 똘똘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기가 받침점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작용점 맞고요. 내가 들어 올리는 이쪽이 힘점 이거 맞습니다.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가 40cm와 80cm라고 하는 1대2의 구조죠. 길이비가 1대2니까 힘의 비는 2대1이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60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300N의 힘 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합시다. 그죠?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 보셔야 되는 거 1번, 4번, 5번이라 그래서 5번 문제 보는데 4번에서 5번은 약간 변화시켰죠? 왜냐하면 4번은 1종지뢰라면 5번은 2종지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받침대가 여기가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있네.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셔야 되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300N짜리라고 하면 물체가 있으니까 여기가 작용점이고 나 이거 들어 올릴 때 이쪽에 100N이라는 힘을 주면 여기가 힘점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길이비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길이비는 A 대 A 플러스 B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반비례하게끔 뭐가 작용해? 힘이 작용하니까 힘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니? 3대 1이니까 사실은 길이 비율이 1대 3이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2여야 되니까 A보다 요 길이가 2배 길어서 여기는 2A에 해당되는 길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하겠어요? 네. 힘의 비가 3대 1이니까 길이 비율이 여기서 여기의 길이가 1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이니까 요 길이가 2가 돼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죠. 됐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요. P점이 10cm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보자. 내가 이제 들었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올라간 이 수직 높이가 10cm라고요. 그럼 내가 들어 올린 이 수직거리가 얼마니? 라고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 이거 딱 보니까 닮음 생각나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야. 보여? 그러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1대 3이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도 1대 3만큼 움직여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10cm 올라갔다면 이쪽은 30cm에 해당되는 길이겠네. 이렇게 해놔줘야 돼요. 하겠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봐 주시면 되고요. 지금 선생님은 이제 2번을 너네한테 설명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주시고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요. 내가 궁금한데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에서요. 코사인, 사인은 몇 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야? 3학년 거 중3 수학이야. 자,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 손. 저 사인, 코사인 됐어요 손. 됐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요. 안 된 사람들은 버리시면 돼요. 사인, 코사인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살짝 나왔으니까 해보자는 건데 요 길이가 F라고 치면 요 길이를 우리가 F 사인 세타라고 얘기해도 돼? 맞아? 요 길이는 F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해도 돼? 뭐 그런 느낌.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들어두고요. 이해되는 사람들은 하시고요. 아닌 사람들은 지금 버려도 돼요. 자, 이건 수학에서 배울 거지 물리에서 배울 건 아닌데 여기에서 그걸 살짝 쓰면 편한 게 있어서 보여드려요. 자, 여기에 이렇게 어떤 힘이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3N, 수직 방향으로 4N. 그러면 이 두 힘의 합력 구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연결하면 이게 합력인 F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게 90도니까 평행하게 그리면 여기도 몇 도겠니? 90도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선생님이 앞에서 그리면 뭐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 이게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힘 F1과 F2라고 하는 두 힘을 하나의 힘 F라는 힘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게 모든 벡터의 합성이야. 맞냐? 벡터들은 이렇게 하면 돼. 거꾸로요. 자, 이렇게 합성하면 얘 5N이죠. 근데 이 방향으로 5N의 힘이 작용해. 이거 두 힘으로 나눠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두 힘을 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걸 힘의 합성 또는 벡터 합성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의 벡터를 그래서 두 개의 벡터로 나누는 걸 우리는 힘의 분해라고 하든지 벡터 분해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적으로요. 여러 방향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우리는 수직한 두 개의 힘을 나눈다고 치면 여기서 X축의 수선에 발을 내려서 요 벡터와 Y축의 수선에 발을 내려서 요 벡터 두 개로 나눴어요 라고 해도 무방하죠. 왜? 얘하고 얘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A니까. 이해돼? 이해돼? 그랬을 때 수평의 각이 세타라면 요 크기는 5N이라고 하는 F라는 힘의 코사인 세타 값이다. 이렇게 분해가 돼. 맞아. 자, 요 값은 F의 사인 세타 값이야. 이렇게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스듬한 방향에 하나의 힘이 주어지면 그걸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죠? 힘을 여러 개를 분해할 수도 있어. 라는 느낌이야.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혼자서는 못 푸니까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길 테니까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축으로 힘을 줘서 얘를 회전시킬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물리학에서는 힘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법적으로요. 정확하게 얘를 받침점으로 볼 거니까 얘랑 90도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주는 문제밖에 나오면 안 돼. 이것만 나와요. 됐어. 근데 이 힘을 거기 보이세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요 각도를 세타라고 줬는데 실제로 힘을 이렇게 주던 이렇게 주던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90도 방향의 요 힘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거지 얘가 물체를 회전시키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 중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이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얼마인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 힘은 요 힘과 Y축 방향의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 힘으로 분해가 돼. 맞아. 그래서 F1이라는 힘하고 F2라는 힘으로 분해가 돼서 사실은 F가 아니고 F2라는 힘이 물체를 회전시킨 거야. 이 힘은 관여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그러면 요 크기의 요 힘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니? 라고 하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야. 여기가 90도야. 자,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자, 요 크기를 F라고 했어요. 그럼 요 크기는 얼마로 보면 돼? 요게 세타래. 자, 불러. F.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실제 힘이야. F가 아니고. 그래서 이때 작용한 돌림 힘은요. 됐죠? F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그래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수직으로 작용했어요.
이게 이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되겠어? 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요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꼬맹아 20N이라고 칠게. 그리고 요 각도가 60도라고 칠게. 그러면 실제로 이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 해볼까? 20 곱하기 코사인 60이 얼마니? 2분의 20. 그러니까 나는 이 방향으로 20N의 힘으로 당기지만 사실은 이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얼마밖에 안 돼? 10N. 그 얘기야. 그게 중심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쳐봐. 그럼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돌림힘이 20Nm야. 이렇게 해야죠. 그냥 비스듬한 방향으로 20 주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라 해서 40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이어야 된다. 비스듬한 방향의 힘 아니다. 알겠니?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걔는 답을 이런 모습으로 써주면 되는데 요건 모르셔도 전혀 무방하다.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훨씬 지나는 거예요. 이건 물투에 있을 때 잔존이야. 그래서 물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돼. 물투의 잔존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물체와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줄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주는 건 물투에 있었던 잔존한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괜히 이거 못한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2번하고 8번이라서요. 2번 설명해 드렸고요. 8번은 지우세요. 안 해도 돼요. 물투의 잔존입니다. 됐죠? 안 하셔도 무방하다. 자, 대신에 선생님하고요. 올림피아드가 뭔 줄 알아요? 수학은 수학경시대회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는 그죠? 수학경시대회를 K해공 이렇게 합니다. 물리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는 물리 경시대회가 있어요. 물리 올림피아드 들어봤나? 그런 게 있어. 물리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번 문제입니다. 헐, 뭐 이런 문제겠죠. 자, 근데 얘가 지뢰야, 지뢰.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네 이거 풀어보고 토해봐 라는 의도야. 근데 자, 그 문제 하기 전에 선생님이 요거를 축바퀴라고 해서 앞에 살짝 보고 이름이 나온 적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축바퀴를 응용한 게 자전거 페달입니다. 자전거 페달입니다. 자, 축바퀴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받침점을 기준으로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같이 돌아요. 그래서 작은 바퀴 쪽에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긴 바퀴 쪽에 연결되어 있는 실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에 100N짜리 물체를 매달아서 예를 들어 올린다고 치자. 근데 작은 바퀴 반지름은 얼마냐면 1m인데요. 긴 바퀴의 반지름은 얼마냐면 긴 바퀴의 반지름은 4m라고 치자. 그러면 이거 잡아당길 때 얼마만 힘주면 얘 들어 올릴 수 있을까? 25. 맞아요. 얘가요. 여기를 기준축으로 작은 바퀴도 큰 바퀴도 돕니다. 그죠? 두 바퀴의 받침점은 여기예요. 긴 바퀴와 짧은 바퀴를 이렇게 그리면 이거 지뢰죠. 짧은 바퀴에 물체가 있는 거고 긴 바퀴에 힘을 준 거예요. 이거 단순합니다, 사실은.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4예요. 1대 4예요. 그쵸? 그러니까 힘의 비율은 몇 대 몇이겠습니까? 4대 1이겠죠.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아당길 때 힘은 100의 4분의 1, 25N의 힘만 줘도 제 잡아당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이해하겠지? 네. 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도르래라고 안 하고 축바퀴라고 한다고요. 됐죠? 네.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같이 도는 걸 우리가 축바퀴라고 하고요. 이 축바퀴에 짧은 바퀴 쪽에 물체를 매달아서 긴 바퀴 쪽에 실을 잡아당기면 훨씬 적은 힘으로 물체 들 수 있어. 이게 축바퀴야. 여러분들 자전거 타죠? 자전거 페달 구조 보시면 거기에 있는 7번 그림 그대로가 자전거 페달입니다.
자전거 페달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체인이 빠지면 막 체인 끼는 거기 그 부분.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자전거의 톱니바퀴 페달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되죠? 여기에서 페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판을 누르는 부분은 여기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는 거죠. 체인이 이렇게 생겨져 있죠. 그럼 사실은 얘는 여기를 받침점으로요. 얘가 작은 바퀴, 여기 페달을 누르는 여기가 큰 바퀴. 이런 줄 쭉 바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힘을 주면 얘니 얘가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저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저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되겠냐? 축바퀴 구조야. 그랬을 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R0라고 할게. 그리고 페달 끝에 있는 이 부분까지는 R이라고 할게. 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 문자로 주니까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R0를 1m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4m라고 생각해봐.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지. 그럼 힘의 비는 4대 1로 주면 되지.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페달이 있는데요. 이 페달의 거리가 X만큼 회전할 때 체인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요거요. 그냥 받침대로 보시면 지뢰에서요. 여기 받침대 있어? 아까 그 그림. 얘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러면 이렇게 가. 그랬을 때 얘가 올라간 높이, 얘가 올라간 높이. 이거 닮음이라고 했지. 맞아요. 요거 길이비가 1대 3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올라간 높이와 얘가 올라간 높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대 3이죠. 닮음이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체인을 페달을 밟아서 페달을 S만큼 내려오게 해. 그러면 체인이 이렇게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 거리와 내려간 거리의 비율. 그죠? 길이비가 1대 4면 얘가 내려간 길이와 얘가 내려간 길이의 비도 똑같이 1대 4라고요. 맞아. 그 얘기야. 그 중에서 여기 움직인 거리를 x라고 놓자. 자, x대. 내가 내려간 거리를 s라고 하자. 이거는 r0 대 r의 비율이어야죠. 맞지? 그래서 페달이 회전한 거리 x 값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x는 r분의 뭡니까? r0 s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닮음입니다. 되겠냐? 자, 그런가 하면 페달은 힘 F로 밟았을 때 여기서 F로 힘을 줘서 눌렀대요. 자, 그랬을 때 체인에 작용한 힘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꼬맹아, 요거 길이비가 1대 4면 힘의 비는 4대. 힘의 비는 4대 얼마라고 했어? 1이죠. 됐죠? 이쪽에서 작용한 힘을 물어봤으니까 힘 F 다시는 F 다시 대 F는 R 대 R0로 길이비에 반비례해 라고 한 거야. 맞죠? 그랬을 때 체인에 작용한 힘 F 다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정리. 이해되니? F 다시는 됐죠? F에다가 반비례하는 거라서 얼마입니까? R0분의 R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동한 거리 비율은 R분의 R대로 4분의 1. 힘의 비율은 R0분의 R 4. 내가 말했어.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못 본다고? 손해 본다고. 만약에 힘의 이득을 본 게 4분의 1이면 거리에 손해 본 거 몇 배? 4배. 만약에 힘을 4배 손해 보면 거리는 4분의 1로 손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거꾸로 써준다고. 알겠어? 그거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여기 넣어볼게요.
자, 같은 의미에서 8번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사인, 코사인 집어넣어야 되니까 안 하셔도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재밌는 거 한 번 봐요, 꼬맹아. 거기에 15번 봐. 벌리브 아저씨 누워있지? 이 사람의 무게 중심점이 어딜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요 가끔 가다가 생활의 달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아저씨가요 울퉁불퉁 생긴 돌을 잘 세우면 돌이 안 쓰러지고 잘 멈춰 있어요. 그죠? 자, 걔는 어디다 세웠을까요? 자, 어떤 곳에 세우면 얘가 쓰러지지 않고 잘 있니? 라고 하면 이 돌에 정확하게 무게 중심점을 받치고 있으면 안 쓰러집니다. 맞아?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무게 중심점을 받치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있는 아이요. 얘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어디를 내가 받치고 있으면 될까요? 여기 받치면 안 쓰러질까? 아니죠. 쓰러지죠. 왜? 무게 중심점을 받치지 않았으니까. 됐죠? 얘를 어딘가에 잘 해서요. 손을 이렇게 받치면 얘가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안 쓰러집니다. 바로 안 쓰러지는 그 부분이 무게 중심점이에요. 됐죠? 그래서 무게 중심점을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받치면 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와. 우와, 되게 미세하다. 우와. 헤! 보이지? 그런 거. 됐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 중심점을 딱 받추면 거기가 돼서 네,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데 네 몸의 무게 중심점이 아까 배꼽이라 그랬지?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배꼽에서 다리까지의 길이가 기냐 배꼽에서 머리 끝까지의 길이가 기냐? 거기가 길어야 정상이야. 어? 배꼽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으면 약간 몸 구조가 이상해. 맞아. 배꼽이 살짝 위에 있지? 왜 그럴까? 무게중심점이 가운데인 줄 알았더니 약간 위로 쏠렸네? 많이 위로 올라가서 좋은 거야. 되겠어? 네. 근데 위로 쏠렸다는 건 위쪽이 훨씬 더 뭐하다는 거야? 무겁다는 거야. 그래서 배꼽 위쪽의 무게와 배꼽 아래쪽의 무게가 반반이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게에 딱 정확하게 가운데 전체 무게에 정확하게 반이 되는 지점이 무게중심점이 되잖아. 이 언니는 어디가 무게중심점이야? 이 언니 대가리 쪽 무게가 얼마야? 봐봐 이 새끼야. 얼마야? 300. 언니 무게, 머리 무게 300. 다리 무게 250. 얼마? 250. 자, 그럼 이 언니가 숨기고 싶은 이 언니의 몸무게가 나와. 얼마야? 550. 550 뉴턴이라는 건 몇 킬로를 얘기하는 거야? 55kg. 이 언니 55kg야. 그런 얘기야. 알겠어? 네. 그랬을 때요. 지금 이 언니는요. 이렇게 널판지 위에 언니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잘 그리지 않냐? 이상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누워 있다고요. 있을 거 다 있어.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 자, 이 언니 머리에 체중계 있고요. 다리에 체중계 이렇게 있었더니 머리의 체중계는 300을 가리키고요. 다리의 체중계는 250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이 언니 전체 무게가 550이라는 얘기고 55kg라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어딘가에 이 언니의 무게 중심점, 배꼽에 있는 그 지점이 있어. 자,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A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이 얘기 아닙니까? 됐죠? 네.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니? 6대 5니까 길이 비율은 얼마니? 5대 6인 지점이 이 언니의 배꼽의 위치 무게 중심점이야. 납득하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언니 몸 사이즈가 얼마야? 60cm? 1m 60. 됐죠? 네, 1.6m. 이 언니 요 길이가 1.6m래요. 그럼 전체 거리 1.6m에서 어디로부터? 발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요거 삐 깎고 해줘. 이 얘기죠. 됐죠? 삐 깎고 해줘. 이 얘기네요. 그러면 1.6m를 전체 몇 등분 한 거 중에? 몇 등분? 11등분.
됐어? 11등분 한 것 중에서 얼마까지의 거리? 6등분 하는 것까지의 거리. 이거죠? 네, 그게 바로 이연의 무게 중심점의 위치입니다. 되겠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 라고 하는 이거는 하이탑에 있는 문제예요. 되죠? 네, 하이탑에 있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16번 뭘고 가냐? 아까 우리 민성이가 했던 거. 되죠? 받침대 밖으로 무게 중심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적인데 받침대 바깥으로 무게 중심이 나오면 쓰러져. 라고 하는 거죠. 밑바닥 넓이. 자, 그래서 밑면적 넓이보다 무게 중심점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돼요. 첫 번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나. 이씨. 이렇게. 뭐 이런 느낌에. 자, 그 다음에 이때 바닥면 어떻게 봐요? 바닥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바닥면의 면적이야. 요 사이를 무게중심점이 벗어나지 않으면 돼. 얘는 바닥면 어디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넓이가 바닥면이야. 요 밖으로 무게중심 안 나오면 돼. 얘는 바닥면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이 바닥면이야. 세우면 세울수록 바닥면이 좁아져요. 그쵸? 그 사이를 바닥 그 무게중심점이 안 빠져나오면 돼 라고 했어요. 자, 얘는 무게중심점이 여기 있으니까 안 빠져나오죠. 안정적이야. 근데 얘는 딱 요 라인에 걸렸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됐어? 네, 쓰러지지 않아. 근데 얘는 무게중심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새끼는 여기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근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그 중에서 기억, 니은 두 개 중에 맞는 거 찾아봐. 몇 번일 것 같아? 5번이요. 5번이죠.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무게 중심점은 위로 올라갑니까? 라고 했는데 얘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수록 무게 중심점은 살짝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됐죠? 살짝 불안정한 상태지만 쓰러지진 않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무게 중심점이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쓰러져.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은 올라가고요.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때부터 쓰러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쓰러진다. 반드시 쓰러져요. 바닥면보다 무게중심점이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19번, 20번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다 낯설어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들었다고 해서 거기 있는 문제 다 풀면 우리나라 고3들은 다 병신이라는 얘기예요. 고3들은요 고2 때까지 똑같은 내용 듣고 고3 때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도 다 맞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요번에 수능 봤을 때요 가장 헐이었던 과목이 뭐예요?
이번에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래? 국어. 국어가 엄청 어려웠답니다. 그리고 과학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불멸의 1이죠. 물리요. 그래서 애들 평균 점수 이제 분포도 보면 물리 점수는 아예 극단적이에요. 물리 시험을 보는 애들 중에 다 맞는 아이들 비중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데 다 틀리는 아이들 비중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습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극단적이죠. 그래서 물리를 선택하는 아이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내가 자신 있어서. 어차피 모든 과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 뭐 이런 거죠. 네, 극단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만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점수가 낮은 아이들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분포도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선생님은 19번하고 20번을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시간 될 때까지 우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요 19번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매달아 놓겠다는 거고요. 어렸을 때 조금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자랄 때 뭘 봤을까?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응애 애기가 누워서 천장에 있는 뭘 보고 자라니? 모빌. 그죠? 그 모빌입니다. 얘가. 모빌이에요. 이렇게 모빌은요 이렇게 해서 천장에 매달았는데 여기에 이런 애가 있고요. 여기에 그죠? 이런 애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근데 신기하게 안 기울어. 맞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산을 살면 약간 기울는데 국내에 사는 사면 정확하게 딱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죠? 네, 이런 모빌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림힘을 배웠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돌림힘이거든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것과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그 힘만 갖게끔 무게 조절, 거리 조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빌처럼 물체를 하나 양쪽에 하나씩 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달아붙으니까 균형 맞춰봐. 뭐 이런 얘기야. 해보자. 자, 그림과 같이 100cm의 대나무 자의 중간에 구멍을 뚫고 회전축을 끼운 다음에 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구멍을 뚫자 라고 했으니까 이거 50, 이거 50cm야 뭐 이런 느낌이야. 가운데 해놓고 거기다가 양쪽에 무게를 매달아 놓게. 자, 이 끄트머리에다가 27g짜리를 그리고 끝에서 20cm 떨어진 곳에 75g짜리를 매달아 놓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얘로부터 40cm 떨어진 곳에 칸수 보이죠? 어떤 애를 매달았을 때 수평을 이루려면 얘는 몇 g짜리여야 돼?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이해되죠? 모빌의 구조거든요. 자, 그러면 받침점을 기준으로요. 얘는 잡아당겨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돌림힘을 주는 아이예요. 얘도 여기 이렇게 매달아서 중력 때문에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얘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주고 있는 물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안 하려면 이쪽 방향에서 이 물체가요. 이 중력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는데 이 둘의 돌림힘을 합한값이 얘랑 같으면 어느 쪽으로 회전하지 않고 균형 맞춰. 이해돼?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우리는 편의상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은 A의 돌림힘과 B의 돌림힘을 합한값이 C의 돌림힘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설계해 두시면 문제가 풀려요. 그죠? 그 중에서요. A의 돌림힘은요. 네. 중심점으로부터 50cm 떨어진 곳에 됐죠? 중심으로부터 50cm 떨어진 곳에 얼마의 아이가 있습니까? 27g짜리 아이가 그래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게 바로 A의 돌림힘이죠. 자, B는요. 75g짜리가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냐면 30cm 떨어진 곳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맞는지 봐주세요. 자, 이 값이 C요. C는 받침점으로부터 40cm 떨어진 곳에 얼마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매달려 있어야 되겠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돌림 힘을 구할 때요. 우리는 힘에다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해라고 할 때 단위가 있어요. 힘의 단위는 무조건 뉴턴이어야 됩니다. 거리의 단위는 무조건 미터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40cm를 0.4m, 0.3m, 0.5m 이렇게 다 단위 환산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단위 환산을 굳이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단위가 약분 되기 때문에 단위만 같으면 의미가 없다 이 뜻입니다. 물리는 단위도 계산하는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단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약분해버리면 그게 미터든 센티미터든 의미 없어. 다 똑같은 거야. 이거야. 이것도 이게 그람이니까 여기 있는 그람을 다 나눠버리면 얘도 단위가 다 약분해서 의미 없는 단위라서 그래서 굳이 환산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물리는 신기하게 단위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단위를 다 맞춰주는 거예요. 얘는 그람인데 얘는 킬로그램이면 안 돼요. 한쪽 단위로 다 맞춰주면 다 약분이 돼서 의미 없는 단위들이 돼요.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위 환산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한번 써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0, 0, 0 다 약분되죠? 되죠? 네, 괜히 숫자 키우지 말자고요. 숫자 키우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27 곱하기 5 얼마? 135. 135. 우와. 더하기 75 곱하기 3도 되냐? 225. 225. 우와. 이거 얼마냐? 4x 이렇게 되죠. 되죠? 이거 더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360 맞습니까? 네, 저는 산수를 잘 못하거든요. 360은 4x니까 x는요 얼마입니까? 90이야. 그래서 얘 90g.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 단위가 다 g이었어요.